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년 5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머리를 맞댄 두 정상은 군사 분야 협력을 비롯해 한반도 정세 등의 의제를 놓고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도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고, 푸틴 대통령도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난 2019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지 4년 5개월 만입니다. 하루 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먼저 도착한 푸틴 대통령. 30여 분 앞서 회담장에 와 직접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북러 정상은 정상회담에 앞서 소유즈2 로켓 발사 시설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정상회담은 현지 시간 낮 2시 반쯤 우주기지 안에 있는 발사체 설치 시험동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기 앞에 앉은 두 정상은 모두 발언에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주와 군사 분야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п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특히 김 위원장은 러시아가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맞서 성스러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정일관 러시아 정부 당신께서 취하시는 모든 조치에 전적인 무조건적인 지지를 표명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반전사주 전선에서 언제나 러시아와 함께 있을 것임을. 오후 4시쯤 배석자 없이 1대1 회담까지 진행한 두 정상은 3시간에 걸쳐 정상회담을 모두 마치고 만찬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참가한 모든 동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잔을 들 것을 제기합니다. 만찬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분위기가 우호적이었으며 양국이 단절없는 전략적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힌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만찬 직후 우주기지를 떠났습니다. 북러 정상이 만난 건 이번이 15번째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을 방문한 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도 회담을 나눌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지난 8월 러시아가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올린 곳으로 우주를 향한 러시아의 야심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먼 곳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부른 푸틴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이 보란듯 북한에 대한 우주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곳곳을 함께 걸으며 시찰했습니다. 이 모습은 러시아 매체를 통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최신 앙가라 로켓의 조립동 시설과 발사대 시설을 꼼꼼히 돌아보고 질문도 했습니다. 이게 화염. 이번 회담이 러시아의 핵심 우주시설에서 열리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에서 탐공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우주 강국의 현 주소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동쪽을 뜻하는 이름처럼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옛 소련 시절 우주강국 위상을 되찾으려는 러시아에겐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전까진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를 임대로 써왔지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지시해 2012년부터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47년 만에 달 탐사에 나선 러시아가 지난 8월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를 발사한 곳이기도 합니다. 탐사선은 달 표면에 추락했지만 러시아의 야심을 드러내기엔 충분했다는 평가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상징적인 장소에 김정은 위원장을 굳이 부른 건 러시아와 북한의 우주기술 공유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우주기술 지원 방침을 망설임 없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정찰위성 발사에 2차례나 실패했고 다음 달 재발사까지 공언한 상태여서
로켓과 인공위성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오늘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기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기 1시간 전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오전 11시 43분부터 11시 53분까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50km를 날아가 동해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KN-23 등 신형 유도 무기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은 물론 군 수뇌부도 부재 중인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 태양호 내부에서 발사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방러 중에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핵 방아쇠로 얘기되는 핵무기 운영 체계,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측면도 있죠.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언제 어디서라도 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미국이 왕따, 구걸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북한은 러시아 동지들과 함께 한 진지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제국주의 미국을 상대로 같이 싸우고 있다고. 한편 미국 정찰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오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항적이 포착되면서 북한이 이를 트집 잡으면서 무력 시위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찰위성을 비롯한 북러 양국의 군사협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예고한 3차 정찰위성 발사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무기 거래,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엄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엄 기자. 김정은과 푸틴 정상회담을 3시간 넘게 했는데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네, 기자회견은 없다고 미리 발표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북미 대회에는 공동보도문을 내놓은 적이 없기도 하고요. 네. 배석자가 있는 확대회담, 또 김정은, 푸틴의 1대1 단독회담에 이어서 환영 만찬까지 마치고 김 위원장은 지금은 우주기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그래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있긴 했는데요. 네. 오늘 회담은 공개되면 안 되는 영역에서 협력하고 있다. 크렘린궁의 이 말에 사실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교 라인만 배석을 했던 4년 전과는 다르게 네. 해군, 공군사령관 등 군사 담당자가 다 갔고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동행을 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깨는 무기 거래의 은밀함, 또 광범위한 협력이 가져올 파괴력,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의식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기 전까지 뭐 회담 장소도 날짜도 알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마치 숨바꼭질을 하듯이 회담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정상회담하고는 좀 많이 다른 양상인데 단지 보안을 신경 썼다, 이런 차원일까요? 두 정상이 손을 잡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출발해서 이 정상회담 장소까지 3박 4일을 오롯이 열차 이동에만 썼습니다. 네. 이 정상회담에 늦기로 악명이 높은 푸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30분을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우주기지라는 군사협력의 상징을 골라서 두 네. 정상 모두 최대한의 성의를 과시하면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됩니다.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는 거죠. 자, 어쨌든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수준까지 무기나 기술을 거래했느냐, 이런 부분이 관점일 것 같고요. 관건일 것 같고요. 일단 푸틴 대통령이 로켓 기술 돕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로켓 기술이라는 게 미사일 기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정찰 위성 협력, 이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사실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치적 생명, 아니 그 이상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도 두 차례 실패한 정찰 위성의 10월 발사를 다그치고 있는 중이고요.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와 유럽의 상황을 논의했다. 이게 네.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발언인데 사실 공식 발표만 안 했지 네. 포탄과 로켓 기술의 거래는 공언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북한은 포탄을 주고 러시아는 로켓 기술을 북한에 주고.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식량 지원, 또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 파견, 또 연합훈련까지 외교, 경제, 군사 부문의 모든 협력 체계를 다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러시아가 대북 제재가 의미 없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추가 미사일 발사나 더 나아가서 핵실험까지 북한으로 하여금 담대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이른바 뒷배 역할을 자인한 점도 우리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오늘도 당장 회담 1시간 앞두고 미사일을 북한이 쐈고요. 이번에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유엔 차원의 외교적 제재가 지금 무의미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곧 중국도 갈 것 같죠? 이달 말이죠. 그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것 같다 이런 정황이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만약 가게 된다면 푸틴 대통령에 이어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미일의 결속이 단단해지고 있는 만큼 북중러의 공동 대응이 빨라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30년간 추진해온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정책을 포기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영국의 BBC는 북러의 밀착이 공동애적, 미국을 말하는 거죠. 그렇겠죠. 지정학적인 현실에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엄진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성사되면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러시아의 계획에 맞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준비한다는 건데요. 일단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대러시아 수출 통제를 공조하기 위해서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대북한 제재의 해제를 논의할 거라는 말로 무기 거래 가능성을 예고한 걸 두고 미국 정부는 그렇다고 기존의 유엔 결의안이 무력화되는 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No, Russia cannot take unilateral actions relating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실제 무기 거래가 성사될 경우 추가 제재를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정지, 이동 제한을 가하는 기존의 제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고강도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지만 정작 무기 거래라는 극단적 외교를 막지 못했다는 한계론이 따라붙습니다. The problem is what responses are really available. North Korea is under already so many sanctions, and that does mean that there are few levers that remain to be pulled.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제재는 대러시아 수출 통제 확대인데 상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직접 방문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We need to continue to prevent countries that threaten or undermine our national security and violate human rights from obtaining the weapons and technologies.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민간 물품으로 통제 대상을 확대하고 통제망을 우회에 들여올 수 있는 구멍을 찾아 메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역시 각 나라 사이 품목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한국만 해도 법 개정이 필요해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습니다. 비난과 조롱으로 무기 거래를 경고했던 미국이 이제는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3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전 장관이 지명이 됐는데요. 현 정부 곳곳에 이명박 정부 시절 요직을 거쳤던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의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여가부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이명박 정권 색채가 더 짙어졌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또다시 문체부 장관에 지명됐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큰 일을 맡겨주셔서 사실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윤 대통령이 MB 정부의 요직을 지낸 인사들을 등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소개합니다. 다음 이동관 대변인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태효 안보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은 모두 MB 청와대 출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 한 번 몸을 담았다는 것은 큰 기준은 아니라며 전문성, 책임성, 역사적 소명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신보수를 뜻하는 뉴라이트란 단어는 동아일보 기자이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와 이념 등의 단어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여야의 스펙트럼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논리와 말을 가지고 싸우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은 내각을 쇄신하라고 했더니 더 문제 있는 인사만 끌어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로 자꾸 인사를 돌이키느냐. 결국 검증된 분, 그러니까 정권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전사들을 찾으신 게 아닌가 싶고. 그러면서 개각 명단은 민심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이념 전쟁 내각이라며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신원식 의원은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이른바 멸북 통일론을 주장해왔던 대표적인 강경론자 중에 한 명인데요. 홍범도 장군이나 해병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발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장인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장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까지 지낸 신원식 의원. 전역 이후 신 의원은 정광훈 목사 등 극우 인사와 어울려 다니며 보수 집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을 때면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써가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있다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활발하게 극우 활동을 펼친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거리에서 국회로 무대를 옮겼지만 그의 노선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담해 독립군을 공격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며 흉상 이전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유시 거기에서 거의 1,500명 되는 우리 독립군의 씨가 마르는데 주역이었습니다. 소위 소련군이 된 이분을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려고 했는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정훈 대령에 대해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낸다며 비아냥거리는가 하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그겁니까? 중요한 사건마다 윤석열 정부의 호위무사 역할을 해온 신원식 의원은 장관이 되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당장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홍범도 한 명 변경 같은 이념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지명된 유인촌 대통령실 특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죠.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재임 기간 동안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재임 기간 2년 11개월로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입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연극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유 후보자는 지난 7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문화특보로 복귀한 데 이어 2달 만에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장관에서 물러난 지 12년 만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그것 역시 문화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장기간의 장관 경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유인촌 장관의 행보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2008년 10월 취임 후 첫 국정감사장,
유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자신을 찍는 사진 기자를 향해 반말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이나 꽂혀가 정말.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게는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뭐 계속 남아 계신다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걸 쫓아낼 수도 없고. 당시 문화예술위원장을 무리하게 쫓아냈다 법원이 해임을 정지하면서 한지붕 두 위원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문체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유인촌 장관 재직 당시 강압적으로 퇴출된 문체부 산하 기관장은 20명이 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봉준호 감독과 진중권 교수, 이회수 작가 등을 퇴출 대상 문화예술인으로 지목했는데 당시 유인촌 장관이 연루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리스트를 만들거나 차별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한 가수 자우림의 김유나 씨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자극적인 선동이라고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예인도 공적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행됐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난달 24일, 밴드 자우림의 김유나 씨는 SNS에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튿날엔 바다 식물이 방사능 폐수를 만나 어떻게 변할지 공포만 남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안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힌 이 연예인에 대해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비판에 가했습니다. 또 개념 정치인가 개념 없는 개념 정치인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보수 성향의 문화예술 단체 창립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김 대표는 지금의 문화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정치세력 혹은 특정 사회세력과 결탁해서 문화예술계를 선동의 전위대로 사용하는 것도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계를 선동의 전위대에 빗댄 당대표의 강한 비판에 이어 당 지도부도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공세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말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되나요? 특정 연예인에 대한 여권의 공개적 비난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당시 문체부 장관이던 유인촌 후보자는 이번 개각으로 다시 같은 자리에 지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 정부의 정책과 연결시키는 건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은 또다시 문화예술계의 메카시즘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문화예술계의 정파적 낙인을 찍는 개념 없는 정치인은 과거의 유물로 봉해버려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만배 씨의 녹취를 인용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들에 이어서 관련 내용을 다뤘던 시사 라디오 진행자들까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요. 야당은 누넷카시 같은 언론을 퇴출하려는 의도라면서 대장동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 보도를 방송에서 언급한 시사라디오 진행자 3명을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이들 3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방송해서 당 소속 대선 주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지난 7일 김만배 녹취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 기자 개인 6명을 고발한 이후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으로 허위 의혹이 있는 녹취를 사실인 것처럼 강하게 오인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기사, 대장동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 대선의 변수라고 하거나 윤석열 당시 후보가 뉴스타파의 반론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유세 현장에서 언론 노조를 비판한 게 속보이는 언행이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자 개인, 라디오 진행자에 이은 3차 추가 고발도 예고했습니다. 내부 고발이 있는 시사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언론인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무더기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민주당은 눈엣 가시 같던 언론인과 방송인들을 방송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옥죄한다면 어떤 언론이 자유롭게 저널리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을 야당과 언론을 탄압할 빌미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자고 맞받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후임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상황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 이 장관은 윗선은 없다, 내가 마지막이라고 거듭 부인했고 대통령실 역시 국방부 장관 교체와 순직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사의를 밝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거듭 추궁했습니다. 장관이 입장을 번복하게 된 계기가 바로 대통령실의 지시 혹은 부탁이었는지 여부, 이 문제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첩 보류라든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정해서 질문하셨다면 위선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사의와 관련해 이 장관 측이 밝힌 입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인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윗선에서의 지시가 사의 표명의 직접적 이유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사의를 표명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번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경질입니까? 사의 표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 이상의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사의가 아니냐는 질문에도 답을 피했습니다. 여권에서도 탄핵 전에 사의 표명하는 게 그게 방법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나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상병 순직 사건은 국방부 장관 교체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야권의 책임 추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개각을 해버렸는데 탄핵이 가능한가요? 이제 뭐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북러 회담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탄핵 추진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민주당의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동료 병사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처럼 최 상병과 함께 수색작전에 투입된 병사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단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A병장은 최수근 상병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지난 7월 수중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습니다. 작업 중 급류에 휩쓸린 A병장은 50m가량 떠내려가다 가까스로 구조된 뒤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고 울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깨기도 했고 어느 날을 울면서 깨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2달 가까이 아들의 상태를 살펴본 어머니는 작업을 지시한 상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현역 신분인 아들을 대신해 당시 수색 작업을 지시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병사를 사지로 내몬 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최수근 상병과 그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그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A병장 어머니는 해병대의 사후 조치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사고 직후 최상병 동료 병사들은 진료를 받기는커녕 모래사장에 장시간 방치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해병대가 홍보에 나섰던 트라우마 치료 역시 실제로는 트라우마에 대한 일반적 설명이 전부였다고 했습니다. 함께 생활했던 형제 같은 수근이를 잃은 아이들에게 해병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줬습니까?
해당 부대 간부들은 눈앞에서 비극을 겪은 생존 장병들을 피해자로 인식하지 않은 셈이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앞서 임성근 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혐의는 제외하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경찰이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상병의 상관인 7포병 대대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공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사단장의 당시 명령 내용은 빼고 자신의 과실만 강조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장도 고발됐지만 경찰은 아직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이 포항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최상병의 상관인 해병대 1사단 7포병 대대장도 포함됐습니다. MBC는 9장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을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대대장을 군수과장으로부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묵살한 뒤 부대원들을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에 투입시켜 부대원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위험했으면 상급 부대에 건의해 시정되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장 측은 경찰 수사가 모든 책임을 대대장인 자신에게 지우려 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이 수중 수색 명령을 내린 과정 등은 영장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사단장이 무릎 아래까지 입수하라고 했던 수색작전 지시를 내릴 때에는 이러한 방호 조치 의무를 사단장도 다 해야 하는데 앞서 대대장 측이 공개한 간부 채팅방에는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들어가 찔러보면서 탐색할 것이라는 사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 하천 급류의 위험성이 있어 도로와 수변 정찰만 하던 상황에서 사고 하루 전에 수중 수색을 지시한 건 사단장이라면서 영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발령을 했고 어떤 명령이었다 정도는 구체화시키는 것이 그 영장 내용의 완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거죠. 경북경찰청은 그 점을 외면하고 경찰은 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대장 측이 사단장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선 아직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일터로 찾아가 살해한 전주환의 끔찍했던 범행. 서울 신당역 사건이 발생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실제 관련법 일부 조항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유서영 기자가 또 다른 스토킹 살해 피해자 고 이은총 씨의 유족을 만나 이런 참극을 왜 겪어야 했는지 들어봤습니다. 언니가 비명에 간 지 2달, 동생은 아직도 울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언니를 죽인 죄책감이나 이런 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심장을 다 막 그 갈비뼈로 다 지나갈 만한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못하거든요. 아침 출근길에 집을 나서다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고 이은총 씨. 교제 초부터 심한 집착을 보였던 남자친구 설모 씨는 헤어지자는 은총 씨의 말에 팔뚝 전체에 피멍이 들 만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SNS엔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출근길 내내 차로 뒤따라온 게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전화도 그만하고 카톡도 그만해. 아침에 집 앞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따라오는 게 그럼 제대로 되는 거야? 나는 잘 출근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고 가는데 너가 앞에 있었던 거고. 견디다 못한 은총 씨는 지난 5월 설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2주 뒤 취하했습니다. 다시 집착과 폭행은 이어졌고 이번엔 피해 현장에서 신고해 설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 신청은커녕 스토킹범을 붙잡아둘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까지 경찰은 아무 조치도 안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거나 흉기를 지닌 상태가 신고 당일이 아니었단 이유였습니다. 대신 경찰은 접근을 못하게 하고 통신 접촉을 금지시켰지만 무시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찰이나 법원이 명령을 내려도 이를 어긴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553건입니다.
심지어 설 씨는 범행 전 한 달여간 은총 씨를 5차례나 더 찾아왔던 걸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6번째 찾아온 날 은총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스토킹이라는 거는 그냥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나는 거. 1년 전 신당역 사건 이후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폐지됐고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소 전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은총 씨는 바뀐 법률 시행 직전에 피해를 입어 적용을 못 받았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며 은총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던 유족은 곧 시작될 재판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얘가 20년 살다가 나와서 나도 죽고 다 죽자 해서 저희 조카나 저희를 다 해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조카를 어떻게 사회에 내보내요.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네, 서울시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고 서울경찰청과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내놓은 대책 일부는 급조된 보여주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주차장 안에 숨어있다 지나가는 여성을 덮치려는 남성을 경호원이 막아세웁니다. 또 다른 경호원은 여성을 안전하게 대피시킵니다. 서울시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제공 예정인 민간 경호 서비스 시연 장면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사례 1년을 맞아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경호업체 선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경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하루 10시간씩 최대 7일이 전부입니다. 신청이 폭주해도 올해 예산은 1억 5천만 원으로 40명가량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하루 종일 시도 때도 없이 이루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효과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저희 집 앞에서는 늘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들어오는 걸 확인한다든가. 딱 그분이 있다 생각을 하면은 가슴 이렇게 뛰는 소리가 진짜 끙끙끙끙 소리가. 자칫 스토커들의 보복심만 자극할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살인과 폭행 등 강력범죄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변 보호 요청을 한다 해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오감이나 배신감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심리치료와 법률, 의료 지원 등을 일괄 제공하는 전담 지원단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는데요.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자들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임자를 중대재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단체 연합이 검찰 수사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오송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안 역시 단체장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단체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달라라는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신상진 성남시장이 형사 이권 낸 만큼 오송 참사 책임자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방이 거부러지거나 또는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 차량 통제는 관리상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의 조속한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사고에서 권한이 제일 많은 책임자들은 보고가 안 됐다, 몰랐다, 실무자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또 지금까지 피의자로 전환된 수사 대상자 가운데 기관장이나 단체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참사 관련 정확한 정보도 경과도 제공받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 중이란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오송 참사 책임자들이 기소되기 전까지 검찰 수사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TX 등 열차는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레일 노사가 막판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박 기자, 결국 노사가 협상에 실패를 했다고요.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철도 노조의 1차 총파업은 이제 12시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이곳 서울역에는 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요. 철도 노조 파업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나흘 동안 예고된 상태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코레일 서울본부에선 조금 전까지 노사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당장 내일 오전 9시부터 열차 감축 운행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수도권 전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운행이 줄어듭니다. KTX는 68%,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8%와 63% 수준으로 감축됩니다. 특히 화물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27% 수준에 그치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전철, 장거리 KTX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운행이 중지되는 열차들의 승차권 41만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전액 반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철도 노조의 파업이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이죠. 벌써부터 물류 대란, 또 운송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철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올해 임금 협상, 야간 근무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 노조의 요구사항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수서역과 부산역 구간에도 KTX를 운행하자는 겁니다. 최근 SRT 운행이 줄어든 이 구간에 KTX도 함께 투입하자는 게 철도 노조의 주장이고요. 분리 운영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안 된다는 게 국토부 입장입니다. 철도 노조는 이런 정부 정책은 결국 철도 쪼개기를 통한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수서행 KTX 등 정부 정책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철도 노조는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1차 총파업 이후 추가 파업에도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최근 교사를 향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죠. 세종시에서는 한 학부모가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다친 게 교사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끼리의 접촉으로 생긴 상처라는 입장입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성의 얼굴 절반이 인분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옷에도 쓰고 있던 안경에도 인분이 묻어 있습니다. 지난 10일 50대 어린이집 교사는 세종의 한 어린이병원에서 학부모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뺨을 맞았습니다. 자신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학부모를 찾아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병실에서 나온 학부모는 교사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학부모는 종이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 교사의 얼굴을 때린 뒤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교사는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걸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보다 어머니는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사건의 발달은 어린이집에서 가해 학부모의 아이 목 부위에 상처가 생기면서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는 교사의 아동학대를 주장한 반면 어린이집 측은 다른 원아와 마찰로 생긴 상처라는 입장입니다. 선생님이 해놓고 이제 아이 핑계를 댄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앞에 아이가 멍들어 오는 것들도 선생님이 다 한 거다라고 의심을 좀 하셨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6월부터 지속적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어린이집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교사와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아이의 부모에게 100만 원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교사는 정서적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던데 와이프는 그게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있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그 상황에 또 들어가니까 뭐 또 내가 이걸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까. 피해 교사는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어린이집은 아이를 퇴소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부산과 가까운 일본 대마도에 핵 폐기장 건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일본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연료 쓰레기를 모아서 땅에 묻는 사업인데 어제 대마도 시의회가 추진안을 통과시키면서 건설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대마도 시의회가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위한 1단계 조사 추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전역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재처리 핵연료 찌꺼기를 땅에 묻는 사업인데 현재 홋카이도 2곳과 대마도가 유치에 나섰습니다. 対馬市の動きなどを通じてですね、全国でこうした関心が高まってですね、理解が進むことを期待をしております。 매립 대상인 핵 찌꺼기는 강한 방사능을 내뿜는 고준위 핵 폐기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 전역의 재처리 시설에 약 1만 9천 톤이 쌓여 있는데 이를 유리와 섞어 고체 덩어리 2만 7천 개로 만들어 지하 300m 아래에 보관합니다. 일본 정부는 1차 조사에 20억 엔, 2차 조사에 70억 엔 등 교부금을 내걸고 낙후된 지역이 유치에 나서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대마도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対馬に核を入れることが対馬の未来のためになるという大義名分は分かるけれども本当に本心からねそう思っ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のは私はちょっと疑問に。 대마도는 본토와 달리 지진 발생이 드물어 핵 폐기장으론 이상적이라는 주장이 일본 내부에서는 나옵니다. 최종 결정권을 갖는 대마도 시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将来的に本当にこの安心安全に住めるのか、このことが私は一番懸念をしておりますのでですね。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상권이 무너지면서 대마도 인구가 30%나 빠져나간 이후 고민 끝에 나온 게 핵 폐기장 유치입니다. 대마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지만 부산에서 불과 49.5km 거리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극우 단체의 맞불 집회로 인해서 인권을 침해당한다면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는데 최근 기각이 됐습니다.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 구제 신청도 좌절이 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수요 시위 현장. 3년 전부터 극우단체가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이 이어지자 정의기억연대 등은 시위 참가자 인권을 보호해달라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나온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 사안을 담당한 침해구제위원 3명 중 2명이 국가가 어느 한 집회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과 함께 절차상 문제까지 인권위 안팎에서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사무처는 인용 기각 등 특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선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엔 2명만 기각에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해당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은 3명은 기각이 아닌 인용에만 필요한 정족수라는 해석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제 인권위 전원위원회, 군 사망사고 유족들과 인권위원 사이 고성이 오가는 보기 드문 장면이 공개됩니다. 안 했는지 알고만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족인데 왜 몰라? 김 의원은 박대령 긴급구제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달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불참하는 대신 자신의 소관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따로 열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을 상임위에서 다룰 수 없다며 송두환 위원장과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왜 상임위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죠? 인권위원회법과 그것에 근거한 인권위원회 운영 규칙에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상임위원회가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출범 23년째인 국가인권위에 때 아닌 법령 해석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 내 갈등마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안 취재한 구나영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나와 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었던 일이 있었나 싶은데요. 의사결정을 하는 법령이나 규정이 좀 뭔가 허술해 보인다 이런 인상이 듭니다. 네, 보통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를 하는데요.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별 소위에선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로 내도록 인권위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통상 전원위원회로 넘겨서 의결을 시도하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만장일치는 안건을 받아들일 때만 필요하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무조건 기각 결정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권위 법이나 운영규칙의 해석을 그간의 관행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는 건데요. 인권위의 일선 조사관들이나 사무처의 직원들조차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관례처럼 이어져 왔던 심의, 의결 절차가 깨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만큼 인권위 법과 운영규칙이 좀 느슨했다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한 지 이제 20년을 넘겼는데 그동안에는 왜 이런 갈등이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일단 요즘 인권위에서는 한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제 두 곳에서 나오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유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현 인권위의 구성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송두환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송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재임을 했고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현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인권위의 의결 구조나 운영 규칙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진보냐 보수냐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노골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이념 갈등으로 비칠 만한 논란이 요즘 거듭되는 걸 놓고 안팎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나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자 빚을 내서 집을 사든 이른바 영끌족들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대출의 문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6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증가폭은 점점 커져 재작년 9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원인은 지난 여름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다른 대출은 0.4조 원 줄어드는 동안 주담대는 6.6조 원 급증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강화되고 거래도 증가하면서 가계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주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올해 대출 규모만 8조 3천억 원. 이 중 6조 7천억 원은 7월과 8월 두 달에 몰렸습니다. 대출은 최대한 많이 받고 상환은 미루자는 이른바 영끌족이 다시 움직인 걸로 분석됩니다. 결국에 대출의 총액을 늘리려면 만기 구조로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 DSR 규제를 피할 목적에서 50년 주담대가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가계부채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했고 가산금리까지 적용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도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우대형은 내년 1월까지 유지되지만 일반형은 오는 27일부터 중단됩니다. 막차라도 타보자는 수요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등의 교권 보호 내용이 담겼지만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의 조항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제외가 됐습니다.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전국 교원단체와 노조는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전임자 벤투 감독은 아랍에미리트 사령탑 데뷔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또 독일에 참패를 안긴 일본은 이번엔 튀르키예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우리와의 동행을 마치고 2달 전 아랍에미리트 사령탑에 부임한 벤투 감독. 벤투 감독은 피파 랭킹이 26계단이나 더 높은 북중미 복병 코스타리카를 상대한 데뷔전에서
전반 16분 선제골을 시작으로 7분 뒤엔 추가골도 기록했습니다. 선수 개개인의 욕심을 버린 수준 높은 팀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전반 38분엔 중거리 원더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수비에 살짝 맞긴 했지만 나바스 골키퍼도 손 쓸 수 없었던 사실상의 쐐기골이었습니다. 후반에 한 골을 더 보탠 아랍에미리트는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상대 코스타리카가 며칠 전 사우디를 3대1로 꺾었던 걸 감안하면 벤투 감독에겐 성공적인 데뷔전이었습니다. 일본은 또 한 번의 유럽 침공을 이어갔습니다. 완벽한 패스 플레이에 이은 환상적인 중거리포 선제골. 공세를 멈추지 않은 일본은 순식간에 2골을 더 터뜨리며 전반에만 3대0으로 튀르키예를 몰아세웠습니다. 주전 선수 일부를 빼고도 4대2 승리를 지켜낸 일본은 A매치 4연승을 이어갔고 4경기에서 18골을 폭발시키는 엄청난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그동안은 날이 덥기만 했는데요. 오늘은 비가 흠뻑 오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마치 장맛비처럼 길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남쪽에서 유입된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혀서요. 주말까지도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기적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가을다운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밤이 된 지금도 비구름이 대부분 지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전남 진도 등지에서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라도 해안가와 경남 해안, 경북 북부 내륙에 최고 70mm 이상, 그 밖의 대부분 지방에도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오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강원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고 대구가 26도 등으로 남부 지방은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제주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